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병이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좀 더 독했더라면, 왜 그렇게 착하기만 했을까?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 말이에요. 저는 68세 심리학 전문가 조현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독함이 주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먼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50대 중반까지 매일 저녁 9시에 과자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장 보기에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저녁 시간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이 정도 작은 보상은 괜찮지 않을까요? 달콤한 과자 한 봉지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거니까 별일 아니라고 여겼죠. 남편은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드시는데 저는 과자 한 봉지 정도야 뭐 어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과자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뒤척 하면서도 자꾸 과자 생각만 나는 거죠. 그럼 결국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과자를 먹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져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지도 않는데 딱 9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부엌으로 향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다가도 9시만 되면 과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분명히 과자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살도 찌고 있고 혈당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과자에 매여 있는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다지고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부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이미 뜯어진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과자를 꺼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꿈에서처럼 제 의식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인 거죠.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뇌가 알아서 과자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설쳐가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지금은 과자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습관들이 더 강해질 텐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바로 습관의 고착화라는 거더라고요. 우리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시킨다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일들이 점점 무의식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과자를 먹을지 말지 고민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참아볼까 아니면 조금만 먹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과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자동화가 과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담배, 술, 과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습관이 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저도 그랬구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네였거든요.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해져 버린 거죠. 또 알게 된 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동화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뇌가 유연해서 새로운 것도 쉽게 받아들이고 바꾸기도 쉬운데 나이 들면
기존 패턴에 더 강하게 고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나쁜 습관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더욱 강해져서 바꾸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과자 습관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70, 8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자동화되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똑같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지금이라도 바꿔야겠다고요. 과자 대신 물을 마시는 걸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과자 대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물을 마셔도 과자 생각이 계속 나고 입안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녁 9시만 되면 자동으로 물을 찾게 돼요. 과자를 먹던 그 자리에 물이 들어선 거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모두 자동화되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겠다고요. 하지만 습관만 바꾸면 될까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물 마시기로 바꾼다고 마음먹었지만 첫 주는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저녁 9시만 되면 온몸이 과자를 찾아요. 머리로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아는데 몸은 자꾸 찬장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하고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뇌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구나. 우리 뇌는 익숙한 걸 계속하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과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날은 거의 과자를 집어들 뻔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1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9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컵을 찾고 있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물컵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20일, 22일 지나니까 이제 물 마시는 게 당연해졌어요. 과자 생각도 거의 안 나고요. 신경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20일 정도 지나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걸 직접 경험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2주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뇌가 최대한 저항하는 시기니까요.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독해져야 해요. 독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지는 거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욕구를 참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나쁜 습관이 더 강해지니까 지금이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바꿔야 해요. 70, 80대여서 바꾸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에요. 저는 과자 대신 물로 바꿨지만 여러분도 각자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담배든 술이든 늦잠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말이에요. 처음 2주만 독하게 버텨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 제가 물 마시는 습관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자신감이 나중에 다른 일에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지만 독하게 버티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영숙이 얘기입니다. 영숙이는 평생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자기 일이 끝나면 다른 사람 일까지 척척 도와주고 주말에도 동료가 급한 일로 도움을 청하면 가족 약속을 취소하고서라도 달려갔어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일이든 친정일이든 영숙이가 혼자서 다 떠안았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며칠이고 간병을 했고 친정어머니 병원 모시는 것도 당연히 영숙이 몫이었죠. 형제자매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영숙이만 달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영숙이가 정말 마음이 넓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하는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영숙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남을 돕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어. 주말에는 쉬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어. 그런데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거절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영숙이는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고 배웠잖아. 남을 도우면 착한 거고 거절하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 그때 이해했어요. 영숙이는 착한 게 아니라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남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걸 견딜 수 없어서 자꾸 희생하는 거였죠. 사회학습 이론을 보면 이런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반대로 거절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거절하는 걸 학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숙이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언니들 심부름을 잘하면 착하다고 칭찬받고 싫다고 하면 동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났던 거죠. 그런 패턴이 평생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 영숙이가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늘 나한테만 부탁하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고 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영숙이는 남들 일은 척척 도와주는데 정작 영숙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들 영숙이에게 부탁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영숙이가 부탁하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일방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영숙이에게 정말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영숙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영숙이네는 그만한 목돈이 없었어요. 영숙이는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이니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영숙이가 주말마다 나와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영숙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 달려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더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주냐? 영숙이가 평소에 돈 관리를 잘했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간병에 온갖 시댁 일을 다 해준 영숙이한테 말이에요. 친정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바빠 죽겠는데 영숙이도 이해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영숙이가 깨달았대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구나. 나는 거절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인지부조와 이론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영숙이가 늘 도와주니까 영숙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영숙이는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영숙이에게 빚진 게 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행 영숙이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착한 게 아니라 호구였구나. 이런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야. 영숙이가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영숙이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작정 도와주지 않고 자기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영숙이가 변했다. 예전만 못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영숙이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영숙이 자신이 행복해졌어요. 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취미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걸. 진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관계에서도 독해져야 해요. 내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단호한 말이에요. 가끔 영숙이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관계를 잘못 맺었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들을 좋아했던 거야. 정말 그래요. 관계라는 게 참 묘해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영숙이가 아무 조건 없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감의 법칙 중에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게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영숙이의 친절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으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가끔은 애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데 도와주는 거와 무조건 다 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도 영숙이 일을 보고 나서 제 관계들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혹시 저도 영숙이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없나 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들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는 항상 제가 맞춰주고, 제가 양보하고, 제가 이해해주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고, 제 상황도 말하고, 때로는 거절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됐어요. 진짜 친구들은 제가 거절해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거절하니까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해주는 것들을 좋아했던 거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 쉽게 주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독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를 만들려면 나부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해요. 무작정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에요. 우리 동네에 박 씨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시내 한복판에 건물 하나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시면서 꽤 여유롭게 지내셨어요. 박 씨 할머니 큰아들은 정말 자랑거리였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거든요. 결혼도 잘하고 손자까지 낳아서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죠. 동네에서도 다들 박신의 큰아들 정말 잘 됐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세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들은 회사에서 세무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각종 서류를 가져와서 어머니께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건물을 제 명의로 옮기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대로 두시면 세금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세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제안하는 거니까 믿을만 했죠. 그런데 건물이 내 명의가 되면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하게?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당연히 어머니께 다 드려야죠. 절세만 목적이니까 임대료는 계속 어머니 것이에요. 오히려 세금을 아낀 만큼 어머니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 아들은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법적인 내용도 정확했고 실제로 절세 효과도 있었거든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건물을 아들 명의로 넘겼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그랬어요. 임대료를 꼬박꼬박 어머니께 드리고 절약된 세금만큼 용돈도 더 드렸어요. 박 씨 할머니는 역시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이런 방법도 다 알아보는구나 하며 흐뭇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박 씨네는 아들이 참 똑똑. 박 씨 할머니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셨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들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몇 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요즘 공실이 좀 생겨서 임대료가 줄어들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들이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대료를 조금씩 줄여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대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께 용돈을 더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을 믿고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더니 1년 후부터는 아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건물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분간 임대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월급에서 어머니 용돈을 꼬박꼬박 드릴게요. 박 씨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아들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봤는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임대업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지금의 2배는 벌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더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고요. 그 아들은 정말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가져왔어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으셨죠.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결국 건물을 담보로 몇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 아들은 그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수익이 좋았어요. 약속한 대로 박 씨 할머니께 이전보다 많은 돈을 드렸거든요.
박 씨 할머니는 역시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방법도 찾아내는구나 하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하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그런데 그게 1년도 안 갔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투자한 돈은 모두 날리고 건물 담보 대출만 남은 거죠.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께 진실을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건물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박 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으신 거죠. 그 후로는 작은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계세요. 그 아들은 지금도 대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동의해서 명의를 넘긴 거고 투자 실패는 개인 책임이니까요. 제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 애착 이론에서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도 결국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박 씨 할머니는 지금도 그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건데 내 아들만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보고 저도 깨달았어요. 재산에서도 독해져야 한다는 걸.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과자 습관에 지배당했던 제 이야기, 착하기만 해서 외로워진 영숙이 이야기, 그리고 믿었던 아들에게 재산을 잃은 박 씨 할머니 이야기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독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첫째, 습관에서 독해지세요. 나쁜 습관은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 20년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담배든 술이든 과식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지금이라도 독하게 끊어내야 해요. 처음 2주만 독하게 버티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의지력 없이도 저절로 좋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둘째, 관계에서 독해지세요.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이용당해요. 내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져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진짜 친구들은 여러분이 거절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셋째, 재산에서 독해지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절세니, 투자니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재산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독하다는 건 매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 건강을 지키고 진짜 관계를 만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호함이에요. 저도 이제 68이 되어서 깨달은 거예요. 젊을 때는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하되 똑똑하게, 관대하되 단호하게, 베풀되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독해지세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독함이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자유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독하게 사세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